여보세요? 박희준입니다. 우리나라 8월 수출 증가율이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2달 연속 크게 감소했다고 주식경제부는 2일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는 추가 부양책 필요성을 강조한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의 경기 부양책 필요성 강조 발언에 대부분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KT 새 노조위원장에 대한 공익신고 보호조치 결정에 KT가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1차 예비 입찰이 유출되자 KAI는 성명서를 내고 대한항공으로부터 매각 작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리은행이 신용 6등급의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 금리의 단기 소액 대출 상품을 선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첫 시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저도 이 제목이 아직 좀 쑥스럽긴 한데요. 일단 여러분은 제목을 듣고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박희준의 여보세요는 제목에서도 느껴지시겠지만요. 정말 궁금한 이슈에 대해서 또 인물에 대해서 여보세요 하고 말을 걸고 궁금증을 심도 있게 해결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하루에도 숱하게 쏟아지는 뉴스를 보면서 때로는 화나는 일도 많으시죠. 또 궁금한 일도 많으실 거고요. 박희준의 여보세요에서는요. 앞으로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희준의 여보세요 첫 시간인데 요즘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의 특허 전쟁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벌어지는 국제 특허 분쟁 가운데 타깃 1순위는 우리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기업들이 이제 특허 분쟁에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응 체계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후 특허 전쟁의 저자죠. 정우성 변리사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머니24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버냉키 의장 발언 때문에 한국 증시도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됩니다. 자세한 소식 서한한 기자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도 일제히 상승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 상승세는 바로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 경기부양책 적용 가능성을 언급했기 때문. 잭슨홀 연설에 참가한 그는 미국 경제 상황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언제라도 경기부양책을 쓸 준비가 돼 있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언제 어떤 정책을 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유럽 증시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낮아진 기대치는 충족시켜줬다. 그리고 시켜줬다는 측면에서 그렇게 아주 실망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어제 많이는 상승하지 않았지만은 강세를 좀 보였는데 그런 강세의 어떤 근거는 제공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좋은 흐름을 보인 만큼 한국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주 증시의 가장 큰 변수로 유럽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지목했습니다. 22의 유로존 국채 매입과 관련된 게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점점 이제는 높아지는가. 이게 오히려 이제 더 시장의 핵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의에서 스페인, 이탈리아 등 재정불량 국가들의 국제 매입과 같은 구체적인 양적 완화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엠머니 서한환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필요시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운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90.13포인트, 0.69포인트 오른 13,090.84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스탠다드&푸어스 500지수는 0.51% 상승한 1,406.58, 나스닥은 0.6% 오른 3,066.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금요일 유럽 증시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추가 양적 완화 시행 가능성 강조 발언에 대부분 상승했습니다. 독일 닥스는 전날보다 1.09% 오른 6,970.79, 프랑스 깨아크 40은 1.0% 오른 3,413.07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푸시 100 지수는 0.14% 빠진 것을 제외하면 유럽 증시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국채 매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는 스페인과 이탈리아 증시는 각각 2.11%, 1.86% 올라 큰 폭의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지난달 증시가 다소 갑갑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9월 증시는 어떨까요? 첫 번째부터 국내외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굵직한 정책 결정과 지표 발표가 쏟아집니다. 관련 내용 김희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 호재와 악재가 겹쳐 다소 혼란스러운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주말 벤 버냉키 미 연준 의장이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을 내놓으며 글로벌 증시는 한껏 고무된 분위기. 하지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2%대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는 등 실물 지표가 어떻게 나올지가 문제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실물 경제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호주에 관심이 쏠립니다. 호주는 이번 주 각종 실물 지표를 발표하고 기준금리 결정에 나섭니다. 일단 생산과 소비의 안정적인 오름세 속에 기준금리 동결에 무게가 실립니다. 또 유로존과 영국 등도 제조업, 소매 판매, 서비스업, 고용 등 실물 경제 지표를 잇따라 내놓습니다. 유로존의 경우 재정난 심화에 따른 소비 침체와 투자 부진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거품이 다소 꺼진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의 실물 지표도 나빠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동성은 풍부하지만 펀더멘탈 측면의 악재가 겹치면서 이번 주 증시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엠머니 김유경입니다. 네,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은행과 제2금융권의 산업대출이 1분기보다 9조 8천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 중 예금 취역 기간의 산업대출은 지난해와 같은 기간보다 4.7% 증가한 785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건설업은 둔화세를 보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매출액 5천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 기준은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 절차,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만들었습니다. 중견기업을 대기업의 협약 체결 대상으로 명시해 대기업의 동반성장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형력사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이행과 평가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2달 연이어 큰 폭으로 감소한 가운데 제조업 위축과 내수 부진으로 수입액도 1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8월 수출의 경우 429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 감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선박, 휴대폰, 자동차 등 주요 수출 품목이 20% 이상 대축 줄었습니다. 시중은행이 대부업 대출을 사용하는 신용 6등급 이상의 우량 고객을 대상으로 연 10%대 금리의 단기 소액대출 상품을 출시합니다. 우리은행이 100만에서 300만 원을 1년 이내 만기로 빌릴 수 있는 소액단기 대출 상품을 이달 초 선보일 계획이라고 금융감독원이 2일 밝혔습니다. 대출 대상에 제한이 없는 이번 소액단기 대출 상품은 무보증 신흥대출로 대출 금리는 9에서 13% 수준입니다. 네, 국내 LTE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LTE 상용화 이후 14개월 만인데 스마트폰 가입자 증가세와 비교했을 때보다도 빠른 추세입니다. 관련 내용 유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LTE 가입자 1,000만 명 시대. 스마트폰 이용자 3명 가운데 1명이 LTE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LTE는 기존 3G 대비 4배에서 5배 빠른 속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음원이나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선보여질 전망입니다. 3세대에는 네트워크 끊김 현상으로 스마트폰 전자상거래 이용에 있어 잦은 오류를 일으켰습니다. LTE폰을 이용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서 모바일 주식 거래와 쇼핑 등 다양한 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망구축과 가입자 유치 경쟁을 하던 데서 벗어나 이제는 음원, 영상, 게임, 모바일 커머스 같은 콘텐츠와 서비스로 승부를 하는 그런 이제 경쟁의 시대로 돌입했고
콘텐츠들을 많이 찾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음성도 LTE 시대. 지금까지는 음성과 데이터 이용량을 따져서 요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데이터 사용량만으로 요금이 부과됩니다. VoLTE는 영상과 음성 통화 서비스를 쉽게 바꾸면서 사용할 수 있고 콘텐츠 공유가 더욱 손쉬워집니다. 음성이 HD급으로 깨끗해 차세대 음성 통신으로 불리는 만큼 VoLTE 이용자는 더욱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엠머니 유재준입니다. 네, 애플과 삼성의 특허 분쟁,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시장에서 관심사입니다. 특허 전쟁이라는 표현도 등장을 했죠.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서 지난주에는요, 역시 미국에서 코오롱과 듀폰 사이에 벌어진 특허 분쟁 결과 미국 법원에 듀폰에 손을 들어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연이어 터진 특허 분쟁과 우리 기업의 패배 소식을 접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특허권은 내 발명의 권리를 방어한다는 목적을 떠나서 이제는 공격의 무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허 분쟁은 이제 기업의 운명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되었죠. 이 때문에 특허 분쟁 대응 전략은 어떤 기업의 전략보다도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준의 여보세요. 첫 시간 첫 이슈입니다. 스튜디오에 정우성 변리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변리사님? 예, 안녕하세요. 요즘 특허 전쟁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예. 돈 많이 버시겠어요? 예, 아닙니다. 예. 네, 요즘 하여튼 특허 전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아마 예. 정 변리사님이 쓰신 책도 많이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예.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지금 국제 특허 분쟁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 보도를 보면 연평균 한 25%씩 늘어나고 예, 있다는 예. 통계가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지금? 예. 일단 미국 특허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은 2011년에 우리나라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 당사자인 특허 분쟁이 117건 정도 됩니다. 예. 그래도 그중에 대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펜텍, 하이닉스, 현대자동차가 한 100건 가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네. 아직 우리나라 중소기업 전체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고요.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 특허청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2010년에 연 한 20% 이상의 특허 분쟁 증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5년, 1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수치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특허 분쟁이 이제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이건 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수준이 그만큼 이제 높아졌기 때문에 선진 글로벌 기업들이 우리 기업들을 좀 견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도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산업이 수출 중심이고 거기에는 그 IT 분야나 여러 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대기업이 우리나라에도 있기 때문에 주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주로 지금 공격을 받는 우리 기업들의 분야는 어떻게 IT에 좀 많이 집중돼 있습니까? 근래 몇 년 사이에는 아무래도 IT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화학 분야이나 다른 산업 분야에도 특허 분쟁이 있습니다만 예. 요즘에 글로벌 특허 전쟁은 삼성전자나 애플이나 여러 회사들이 이제 소송을 한 개, 두 개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의 소송이 같이 벌어지고 있다는 근데 것이죠. 이렇게 소송을 우리가 보면은 글로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네네. 혹시 통계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글로벌 시장 중에서도 좀 미국 시장에서의 소송이 좀 많은 편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세계 1위 시장일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 제도가 가장 발달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들이 제조사끼리 소송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미국 법원에 제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아무래도 시장이 크기 때문에 예, 그런 그렇습니다. 것이. 예. 그리고 판결의 효력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법원을 선호하죠. 시장의 규모로 본다면 중국 예. 시장도 큽니다. 예. 그렇지만 중국 시장에서 소송을 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고 예. 아무래도 미국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시장도 크고 특허법 관련된 체계가 잘 갖추어져 예, 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소송을 예,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요즘 좀 이렇게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이제 특히 해군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세계를 패권을 갖다가 차지했던 시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또 미국이 세계 패권을 가져갔고 그런 미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미국의 어떤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려는 어떤 수단으로 이 특허법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지적 재산권을 예. 그런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좀 우리가 말려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왜 이제 유형 자산이라든가 이런 시대로 평가할 수도 물론 있지만 그런 시대보다는 현재는 이제 무형 자산, 지식 재산에 의해서 이제 가치 평가가 되어지는
그 경쟁력이 이제 결정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사실상 우리나라도 특허 출원 건수, 특허권을 예. 보유하고 있는 건수는 세계 4위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은 그 양질의 특허는 역시 미국이 대다수 보유하고 있는 것이죠. 특허 소송을 하면은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 우리가 특허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게 눈에 보이는 기술인 경우가 많이 있고요. 예, 예.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지식, 예. 예를 들면 뭐 컨텐츠라든가 소프트웨어라든가 예. 비즈니스 모델이라든가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편중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세계 경제가 좀 발전해 가면서 아무래도 그 2차 산업에서 3차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가 바뀌게 되면 아무래도 지금까지 우리가 다뤘던 어떤 지적 재산권과는 다른 특허와는 다른 또 어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눈에 보이지 않는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 강조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세계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이렇게 좀 세계 경제 질서를 다시 한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견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어떻게 보시나요? 미국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미래 사회를 예상하거나 경제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면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략을 내고 있습니다. 예컨대 요즘 나오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라든가 생태계에 관련된 생태계에 관련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전에 반도체 산업이라든가 하드웨어 중심의 산업에서는 상당수가 일본이 특허를 보유하고 그렇죠. 있었습니다.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제조기업 중심의 산업보다는 소비자, 사용자 중심으로 산업이 넘어가면서 바로 거기에 미국 기업들이 수많은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그 경쟁을 이제 하면서 글로벌 기업을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기업과의 특허 분쟁 또는 협상 또는 라이선스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 예상됩니다. 자, 뭐 어떻게 그렇든 봤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떤 세계 경제 질서를 재편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중심축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로 많이 좀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금 우리 기업들이 제소하는 사건보다 피소당하는 그런 건수가 지금 압도적으로 많고요. 또 뭐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특허 전쟁의 수세에 몰리고 있는데 자, 이거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예.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사를 괴롭히는 것보다 괴롭힘을 당하는 측면이 강하죠. 그것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산업이 수출 중심의 산업이고 그리고 세계 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세하는 측면보다는 수세하는 측면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렇다고 해서 공세하는 측면으로 해서 그것이 바람직하느냐? 거기에도 잘 이제 의문이 들기 때문에 문제는 수세든 공세든 우리가 전략적으로 시장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시장을 지켜나가는 그런 전략적인 대응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궁금한 게 요번에 이제 애플과 삼성 간의 소송 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며칠 전에 또 그 결과가 나왔던 중간 결과가 나왔던 코오롱과 두평 그거를 좀 한번 좀 짚어봐 주시겠어요? 이 소송이 굉장히 흥미로운 소송이죠. 애플과 삼성전자는 이제 눈에 보이는 그렇죠. 특허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도 영업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2011년 11월경에 미국 배심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코오롱이 굴지의 회사인 듀퐁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는 이유로 1조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코오롱은 미국에서 코오롱의 영업 매출은 30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코오롱의 수년간에 걸친 모든 수익을 통틀어야 1조 원인데 그것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죠. 이 코오롱과 듀퐁 간의 분쟁과 유사한 분쟁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신일본 제철이라는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신일본 제철이 올해 4월에 포스코를 상대로 해서 동일한 거의 유사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걸었습니다. 그것도 또한 1조 4천억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데요. 물론 시시비비는 가려봐야겠습니다만은 이 두 소송의 공통점은 우리나라 기업이 선행 기업인 듀퐁과 신일본 제철의 퇴직자 또는 해고자 이런 직원과 접촉을 함에 있어서 섬세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격을 당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곳곳에서 경쟁을 할 때 특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을 채용하거나 그런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영업비밀 침해를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영업 비밀도 사실 소프트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네, 눈에 네. 보이는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데 관한 어떤 특허법, 소송전이 벌어졌을 때 그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도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철저한 대비책이 없으면 아주 속수무책으로 우리 기업들 계속 당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또 하나가 요즘 많이 고민이 되는 것이 이제 특허 괴물 출연이란 말이죠. 예. 뭐 여러분도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얘기를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이게 이제 특허 전쟁을 목표로 하고 특허 전쟁 그 자체를 수익원으로 만들어진 예. 기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특허 제도에 접근하고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허점이 있는 중소기업을 아주 타겟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중소기업 많이 취약할 수 있겠죠. 예. 그 특허 괴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좋게 말하면 이제 특허 관리 전문 기업이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좋게 말하면. 좋게 예. 말하면은요. 근데 우리가 특허 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어떤 제품이나 물건을 제조하지도 않고 판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영업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면서 특허만 취득을 하는 거죠. 특허를 사모아서 그것을 가지고 열심히 판매하고 제조하는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조사에는 심리적으로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허 괴물은 이제 물건을 팔지 못할 것이냐 아니면 나한테 손해배상을 할 것이냐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제조사끼리 특허 소송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은 서로 공격을 하면 또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공격과 방어를 하면서 견제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 되는데 특허 괴물은 실체가 없어요. 공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퍼만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이 상당한 이제 그 특허 괴물로부터 공세를 받으면 그 굉장히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데요. 대기업은 전담부서가 있으니까 협상 능력과 소송 능력이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무래도 자금과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없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행히 특허 괴물은 제조사와 달리 소송을 통해서 경쟁장을 추방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그 돈을 이제 현금을 얻으려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추방시키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협상만 잘하면 예.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우리 중소기업이 성장할 때 만나는 성장통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아까 우리가 처음 얘기할 때는 말이죠. 예. 대기업 중심의 어떤 그런 소송전을 봤단 말이죠. 예. 지금 송사에 휘말려 있는 뭐 삼성, LG, 포스코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자본도 충분히 있고요. 네.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관련 인력을 확보해서 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는데 예. 사실 막 수년 동안의 어떤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그거 하나를 바라보면서 오랜 시간 고통을 참아왔는데 이 기술이 상용화돼서 시장에 나올 때 사실은 특허 문제가 생겨 기업 자체의 존립이 지금 위험해진 이런 상황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가 조금 어떤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그런 기업들을 좀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예, 그 이제 특허청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분쟁에 대한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서 배포하고 예. 이런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잘 모르는 전문적인 지식을 매뉴얼을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지식이 중소기업의 당사자의 지식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떤 뭐 기술 개발 과정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네. 상용화돼 시장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체크리스트, 예. 어떤 그런 매뉴얼 같은 것이라도 좀 예.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중소기업들한테 좀 홍보를 해준다면은 예.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다행히 이제 특허의 중요성과 그 분쟁의 그 위험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허권에 하나 신청했다, 특허 출원을 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 접근을 해서 가장 먼저는 경쟁사가 도대체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거 모니터링을 안 하면 나중에 예. 개발을 다 끝내놓고 시판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은 내 특허권을 전략적으로 확보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경쟁사들이 어떤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가 예.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이고 이 부분은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충분한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지금 하다가 또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만 예. 2부에서 예. 또 한번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요, 지금 글로벌 기업 간에 벌어지고 있는 특허 전쟁, 특허 분쟁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2부에서는 사실 그런 특허 분쟁으로부터 좀 취약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 어떻게 우리 좀 정부 차원에서 혹은 사회적으로 좀 보호를 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여보세요 1부 마치겠습니다. 뭐 시간이 좀 어떻게 지나는지 저도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나눠보니까 내일부터는 조금 더 대담 시간을 늘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조금씩 프로그램이 하루하루 해나가면서 조금 나아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1부는 인사드리고요. 2부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